1367년 1월 공민왕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부인의 영정을 앞에 둔 채였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3년째. 왕은 여전히 공주의 죽음을 부정했다. 노국 공주의 초상과 마주 앉아 평상시처럼 지냈던 공민왕. 그는 요동을 정벌하고 권문세족을 숙청했던 개혁군주였지만 노국 공주를 잃은 공민왕은 심질, 즉 정신병에 걸린 군주일 뿐이었다. 사랑을 잃은 왕의 마지막은 시리고 또 아팠다. 공민왕. 그는 고려의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공민왕이 즉위할 때 고려는 이미 기울어 가고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됨으로써 고려는 다시 한번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공민왕 이후에도 18년간 우왕, 창왕, 공양왕 등이 재위했지만 고려는 사실 공민왕으로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죠. 그런 공민왕이 정신질환을 앓았다. 공민왕이 이룬 업적과 달리 공민왕 개인에 대해서 역사는 정신병이라는 단어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고려사에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9권의) 방대한 기록 고려사. 고려왕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물론 연료와 간신까지 포함한 1000여 명의 열전까지 실은 역사서다. 그중 공민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왕위에 23년 있었으며 나이는 45세였다. 공민왕의 본래 모습은 왕다웠다. 엄격하고 신중했으며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 그러나 말년에는 의심이 많고 사나운 성품으로 변했다.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야말로 급격한 변모. 그 시작은 아내의 죽음이었다. 과도하게 슬퍼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상실한 것이다. 왕비의 죽음을 공민왕은 감당치 못했다. 공민왕은 손수 공주의 초상을 그려 밥을 먹을 때에도 슬피 울 때에도 언제나 곁에 두었다. 그녀는 몽골 사람이었다. 공민왕은 공주가 생각날 때마다 몽골 음악을 듣고 또 연주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리운 마음은 바래지 않았다. 공주의 영전이 빗물에 상하지는 않는가 늘 살피고 걱정했으며 공주의 생일에는 연회를 베풀었고
공주의 기일에는 직접 제사를 지냈다. 공민왕은 생시처럼 공주를 극진히 챙겼다. 공주, 한 잔 받으시오. 공주를 보낸 지 8년이 지나도 공민왕은 여전히 공주의 부재를 감당하지 못했다. 공민왕 22년, 공주가 유독 그리웠던 10월, 공민왕은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낸 뒤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능 밑에서 밤을 보냈다. 공민왕에 있어서는 그 노공주가 어떤 그 단순한 연인의 존재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훨씬 성스럽고 때로는 또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표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민왕은 예술적 감수성이 남달리 풍부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의 유품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공민왕금. 공민왕금은 수덕사의 승려 만공이 고종의 둘째 아들인 이강으로부터 1899년에 물려받은 검은고다. 노국공주가 죽은 후 밤마다 슬픔을 달래려 뜯었다고 하는 검은고엔 공민왕금이란 금명이 선명하다. 검은고 바닥엔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이조묵의 시도 새겨져 있다. 공민왕이 신령한 오동나무를 얻어 만들게 됐다는 유래다. 음악을 사랑한 감성적인 공민왕. 그의 성품은 섬세한 만큼 슬픔이 깊었다. 공민왕은 공주를 잃은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다시 1372년 10월 1일의 고려사 기록이다. 공민왕의 기묘한 버릇, 그것은 여장이었다. 공민왕은 항상 자신을 여자처럼 화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분명 기이한 모습이다. 밤낮으로 공주를 생각하다 결국 정신병이 생긴 탓이라고 역사는 판단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그 슬픔의 깊이가 고스란히 고려사 속에 스며들어 있다. 노국공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길래 그야말로 국경을 넘어 영혼이 통하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왕자였던 공민왕과 멀디먼 원나라에서 온 노국공주와의 사랑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던 것일까요? 고려가 처했던 비극적 현실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베이징은 공민왕이 살았던 시절에도 대도라 불리는 원나라의 수도였다. 원나라 황제가 살았던 황도인 만큼 토성 등의 유적지가 곳곳에 남아있다. 가로 24m, 높이 12m였던 토성은 600여 년의 세월에 늙어버려 이제는 작은 언덕으로 변해 있다. 토성 내부는 공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한켠에 쿠빌라이 칸의 성물을 세워두었다.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베이징에 입성할 당시 모습이다. 원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전무후무,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나라의 문화와 예술은 화려하게 발달했다. 이때 수많은 이민족이 유입됐고 원나라는 그들을 위한 관청을 따로 설치해 관리했다. 元大都呢有专门接待这个外国使臣的机构。那么现在元大都的官衙呢，在刘秉忠最初设计的时候是按照星宿的位置，星散分布在元大都外城的各个部分。那么到后来呢，因为在实际使用当中很不方便，所以集中安排在皇城的前面和东部地区，就是今天在王府井。 到故宫的这一带地区。 현재의 자금성은 명나라가 건국되며 새로 지은 것이다. 500여 년간 24명의 황제가 살기 이전에 이곳에 공민왕이 있었다. 1341년 12살의 나이에 볼모로 끌려온 어린 공민왕. 공민왕은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황태자의 시중을 들었다. 就是元朝，就是这个元朝的蒙古统治者，他有这样的一种做法，就是对于那些向他称臣投降的部落国家的首领，要求他把他们的子弟、儿子或者弟弟或这样的亲属，送到蒙古的这个大汗身边来做人质。 而这些人质呢，一般都被编入这个大汗或者皇帝的护卫军，所以呢，高丽国王的很多高丽国王在他的年轻时代都被送到这个大都来，加入皇帝的这个护卫。 그러나 고작 12살. 이곳에서의 공민왕은 단지 어머니와 생이별한 어린아이였다. 외롭고 두려운 볼모 생활이었다. 고려에 대한 원의 지배는 왕자를 인질로 잡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고려의 왕을 마음대로 임명했고 또 폐위시켰다. 공민왕의 아버지와 형은 왕위를 2번씩 주고받는 기행까지 겪었다. 고려의 왕권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았다. 고려 왕의 귀양살이도 흔했다. 형 충해왕이 왕위에서 내려오며 귀양길에 겪은 수모는 특히 모욕적이었다. 원나라 사신은 고려의 왕 충해를 발로 차며 포박했고 또한 꾸짖기까지 했다. 충해왕은 북경에서 2만리 떨어진 계양으로 귀양을 가야 했다. 수행하는 자가 없어 손수 옷보따리를 들고 떠났는데 그 길로 단명하고 말았다. 충해왕의 나이 29이었다. 그것은 고려의 비극이자 공민왕의 개인적인 원한이기도 했다. 因为元朝是一个独特的时期，因为蒙古它的武力非常强大，它一度企图征服全世界。那么在它的这个征服范围之内呢，大部分的政权都被它消灭了。只有像高丽这样的政权，由于一些很偶然的原因幸存下来，但是呢，它的国家独立也不能得到完全的保持。这个时期在中国古代，在东亚的古代的历史上都是比较特殊的。 고려의 반란을 막기 위해 원은 고려의 왕과 원의 공주를 혼인시켰고 그 아들을 북경에 데려다 인질로 삼았다. 결국 몽골 공주와 결혼한 자가 고려의 왕이었고 몽골 공주의 아들 된 자가 고려의 왕이었다. 힘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이었다. 자연히 목의 혈통이 원나라인 왕자에게 왕권은 돌아가게 된다.
5명의 고려 왕은 모두 7명의 몽골 공주와 결혼했다. 이들은 7명의 부인 앞에서 고려의 왕이 아닌 신하로 살았다. 심지어 쿠빌라이 칸의 딸에게 장가든 충렬왕은 부인에게 맞고 살았을 정도였다. 공민왕에게 원나라 공주와의 결혼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민왕은 1349년 원나라 여인 노국공주와 결혼식을 올린다. 공민왕의 적극적인 선택이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1344년 형 충해왕이 유백길에 사망하며 공민왕이 왕위에 올라야 했지만 조카 충목왕이 보위에 오른다. 그 후에도 충해왕의 서자 저가 공민왕을 제치고 충정왕이 됐다. 공민왕은 2차례에 걸쳐서 왕위 계승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실패하는 과정에 아마 자신의 정치적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그 정치적 한계가 바로 원황실과의 부모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런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노국공주하고 결혼을 했을 것이고. 게다가 공민왕의 어머니는 고려인이었다. 공민왕에겐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했다. 공민왕은 2번째 왕위를 뺏긴 지 불과 5개월 뒤 노국공주와 서둘러 혼례를 치렀다. 그리고 2년 뒤 공민왕은 드디어 왕위에 오른다. 반원주의자인 공민왕과 원나라 여인 노국공주의 결혼. 그것은 당연히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천생의 인연이 됐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공민왕의 것으로 전해지는 유물 한 점이 보관돼 있다. 이게 천산 대렵도군요. 네. 예. 원래는 두루마기 형태였으나 일부만 남아 있다. 전월 공민왕 필 천산 대렵 지도라고 해서 공민왕이 천산 대렵의 그림을 그렸다는 붓으로 직접 그린 그림이군요. 예. 수렵도라고도 불리는 천산 대렵도. 사냥꾼들이 말을 타고 내달리는 광경이 정교한 필치와 깊이 있는 색조로 묘사돼 있다. 공민왕은 고려의 대표적인 화가다. 그 실력은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민왕의 그림은 세상 사람이 그린 것 같지 않다거나 필력이 신의 경지라고까지 일컬어진다. 그림과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공민왕. 그는 고려의 다른 왕들과는 기질이 달랐다.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대신 고려의 호방한 기질과는 영 거리가 멀었다. 공민왕은 고려란 나라에서 사냥을 하지 않는 유일한 왕이었고 심지어 말도 타지 못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정략 결혼으로 만났지만 감성적 코드가 일치했다.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1359년 4월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후사를 위해서라도 후궁을 들이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노국공주에게 후궁을 드리자는 청을 하고 있었다. 이때가 결혼 11년 차.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공민왕은 후궁을 드리지 않았다.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기에 대신들의 청은 어렵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은 시련을 이기며 돈독해졌다. 20만 명의 홍건적이 무서운 속도로 남진해 20일 만에 평양이 함락되고 2달 후 개경까지 넘어갔을 때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피난을 떠났다. 길은 험했다. 왕의 옷은 젖고 얼었다. 공민왕은 옷서프로 불을 피워 몸을 녹였다. 한 달 뒤 12월, 마침내 공민왕 일행은 안동에 도착했다. 영호루, 안동의 대표적 정자다. 고려 말 유학자인 정몽주나 유학의 대가인 삼봉 정도전의 편액이 걸려 있다. 안동에 머물렀던 공민왕도 영호루에 사액을 내렸다. 영호루의 현판은 공민왕이 안동 피난 시절 직접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민왕은 영호루를 자주 찾으며 심신을 추스렸다.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안동권 씨와 김 씨, 장 씨의 위패를 함께 모신 태사녀. 이곳엔 공민왕이 안동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한 유물들이 남아있다. 색실로 복숭아꽃, 나리꽃, 무궁화, 모란 등의 꽃무늬를 수놓은 비단, 모란 무늬로 장식된 금대인 허리띠, 금대를 비롯한 2 종류의 혁과대는 관직에 많이 등용되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또한 공민왕이 직접 사용했던 은식기도 남아있다. 은식기와 은수저는 안동 백성들의 식복을 축원하고 있다. 노국공주가 사용했던 부채도 있다. 부채살이 없는 특이한 모양의 비단 부채다. 안동의 옛 이름을 딴 읍지인 영가지. 여기엔 공민왕이 안동을 도읍으로 승격시킨 이유가 기술돼 있다. 고을 사람들이 피난 온 왕의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맞았던 것이다. 안동의 환대는 공민왕에게 큰 힘이 됐다. 공민왕은 이제 안동을 떠날 때 안동이 나를 중흥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복주목을 대도읍으로 승격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동 그 부에 대해서, 대도읍부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선물을 내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안동 부민들이 합심해서 공민왕이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어떤 그 은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안동에 전해져 내려오는 노다리 밟기. 노다리 밟기는 실감기, 실풀기, 노다리의 3가지 춤으로 구성돼 있다. 포로나 다름없는 공민왕이 그 신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감기와 실풀기. 그리고 노국공주가 안동 주민의 정성으로 무사히 다시 길을 가는 것이 노다리다.
왕의 일행을 맞이하러 나갔던 안동구의 부녀자들이 자신에서 엎드려서 빈다리를 놓아서 그 왕후인 노국공주를 무사히 건너게 했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래는 이렇다. 안동에 도착한 노국공주가 개울을 건너게 됐는데 마을의 부녀자들이 등을 굽히고 그 위로 공주를 건너게 했다. 안동 사람들은 노국공주를 극진히 대접했고 공민왕은 깊게 감동했다. 안동은 해마다 노국공주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잔치를 벌인다. 시련의 시기, 사랑은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어졌다. 노국공주는 안동에서 공민왕을 설득해 말 타는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천생의 배필이었다. 2년 뒤 흥왕사. 괴한 50여 명이 공민왕의 처소에 침입했다. 반역이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녀가 나섰다. 저 방에 들어가려거든 나의 목을 베고 가라. 반란군은 원나라 공주의 기세에 역모를 포기했다. 공민왕의 그런 움직임들을 노국공주가 동조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호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반원 개혁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흥왕사인아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노국공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어떤 그 개인적인 뭐 부관계, 이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도 그 공민왕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데 상당히 그 동조해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7세기가 지나도록 이어졌다. 서울 마포의 광흥창터엔 공민왕의 사당이 모셔져 있다. 그런데 공민왕 사당엔 그 홀로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다. 노국공주도 함께다. 사당에 부부를 함께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공민왕은 노국공주와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노국공주는 공민왕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노국공주와의 사랑을 배경으로 공민왕은 거침없는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반원의 기치를 내건 피해 숙청이 시작됩니다. 고려사 저료는 고려사의 내용을 축약한 역사서다. 고려사에 누락된 내용들이 다수 실려 있는데 공민왕에 대한 일화도 첨가돼 있다. 고려사 저료의 그날의 기록이 생생하다. 1356년에 고려는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있었다. 1356년 5월 18일 공민왕의 은밀한 계획이 드디어 드러났다. 그것은 친원 세력의 처단이었다. 기철과 그의 아들 유걸, 조카 소감과 그 측근 권경 등 기씨 일당은 대부분 이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대대적인 숙청이었다.
고려사 저료에 따르면 피가 국문에 낭자하고 칼날이 길에 가득했다고 한다. 기철 일당의 처단,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기철은 바로 원나라 기황후의 친오빠였기 때문이다. 누이가 황후의 조카가 황태자, 기철은 스스로를 신하라고 칭하지도 않았다. 오만함은 도를 넘었다. 친원파는 고려를 원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원나라에 기댄 권문세족들은 아녀자를 범하고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팔고 각지에 농장을 만들어서 수탈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자신의 딸들을 원나라에 기꺼이 조공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인사권을 전행한다든가 토지 탈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고리대공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제적 수탈, 정치적 수탈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탈을 자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개혁의 척결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진 거죠. 공민왕은 계엄령을 선언한 뒤 이것이 공정한 처사였음을 원에 알렸다. 기철은 권력을 빙자해 임금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심지어 국법도 제멋대로 운용했다고 보고했다. 베이징의 후퉁거리, 원나라의 골목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다. 하지만 원대의 흔적은 많지 않다. 보수 중인 원 만송 노인탑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나라의 전탑이다. 공민왕이 친원 세력들을 제거할 당시 원나라는 각종 농민 반란 등으로 흔들리는 말기였다. 고려에 정벌군을 보내기엔 역부족인 상황. 공민왕은 이 정세를 노렸다. 那么在元朝为什么会做出这样一个举动来杀害他们家的这个亲属？因为在元朝后期呢，元朝国内已经出现了那个大乱的情况，出现了农民起义。当时元朝的这个政权呢很不稳，所以呢高丽王就趁这个机会，他觉得元朝没有力量来对他实行报复，所以他就下手把这个齐皇后的家属给杀掉了。 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주국가 고려를 건설하고자 하는 공민왕의 꿈은 즉위와 함께 실현되기 시작한다. 10년 만에 귀국한 공민왕은 먼저 100여 년간 이어지던 풍습부터 바로잡았다. 스스로 먼저 변발을 풀고 몽골복을 벗었다. 풍습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우리 고유의 것으로 알고 있는 전통 혼례에도 몽골의 풍습이 스며들어 남아있다. 신부의 족들이나 연지곤지가 그렇다. 풍속은 섞이면 정착하기 마련이다. 공민왕은 또한 원의 연호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고려에 설치된 원나라 관아, 정동 행성 또한 폐지시켰다.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공민왕에겐 더 큰 포부가 있었다. 쌍성 총관부를 격파하고 잃어버렸던 북방 영토를 수복한 것이다. 고려의 땅을 되찾는데 불과 2달이 걸렸을 뿐이었다.
고종 무오년에 원나라에 함몰된 뒤 무려 99년 만에 이룬 눈부신 성과였다. 풋벌에 대한 공민왕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구려의 옛 땅까지 수복하겠다고 결심했고 그 각오는 마침내 요동을 점령하게 된다. 신양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요동 이 지역들은 이전부터 고려 영토라고 인식이 되어 왔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원명 교체기가 이제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국제 질서의 그 틈바구니를 공민왕은 절묘하게 이용을 했고 그래서 요동을 잠시 점령했던 것이죠. 공민왕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자주 독립국가 고려. 노국공주에겐 자신이 자란 모국을 배반하는 것이었지만 공민왕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동반자는 바로 노국공주였다. 공민왕의 거침없는 개혁에 대해서 기득권층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고려사 저료의 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전답을 몰수하고 조세를 징수하자. 오히려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데요. 공민왕은 권문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좀도둑이 밤에 다니다가 달발금을 미워하는 격이구나 라고 말이죠.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재위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무려 4번에 걸쳐 공민왕은 개혁 교서를 발표했는데요.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고 노비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노국공주와의 사랑과 거침없는 고려의 개혁.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공민왕의 말로에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마! 16년 만에 첫 임신. 공주가 위중했다. 산딸이 되며 병이 위독해지자 공민왕은 1급 죄인까지 사면하며 무탈을 빌었다. 그러나 공주는 죽었다. 개성시 개풍군에 노국공주의 정릉이 있다. 그리고 그 곁엔 공민왕의 혈릉도 있다. 고려시대 왕과 왕비를 함께 모신 유일한 쌍릉이다. 노국공주의 능을 만들며 공민왕은 쌍릉을 계획했다. 공주의 능을 지으며 또한 한켠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시켰다. 광통보제선사, 3,000명의 승려가 지낼 수 있는 영전, 즉 공주의 초상화를 걸어둘 전각을 짓기 위해서였다. 광통보제선사의 부역엔 모든 관원들이 참여해 나무와 돌을 운반했다. 그로 인해 어기여차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나르다 죽은 소는 길에 연이어 넘어져 있었다.
공주가 죽은 지 8년 뒤 어찌하여 비빈들을 가까이 하지 않소? 공주만은 여자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왕도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할 텐데 어찌 그다지도 심히 슬퍼하시오. 남들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우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시켜 정사를 돌봤다. 신돈을 통해 개혁 정치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그는 곧 타락했다. 공민왕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수록 신돈의 권력은 막강해져만 갔다. 백관들은 궁궐로 가지 않고 그의 집으로 출근했다. 결국 공민왕은 신돈을 주살한다. 공민왕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신돈의 사망 직후 그는 자제위를 설치한다. 미소년들로 이루어진 경호 집단이었다. 공민왕은 자제위를 늘 곁에 두고 새로 맞은 왕비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무렵부터 고려사는 공민왕을 정신 이상으로 보고 있다. 공민왕은 극도로 문란해져 갔다. 자제위 소년들의 밤을 훔쳐보는 것은 예산 일이었다. 기이한 왕의 행적. 아내들을 멀리하는 여장을 하고 또한 지나치게 총애한 자제위까지. 고려사의 기록은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다. 그렇게 2년. 공민왕은 자제위에 의해 살해당했다. 고려의 개혁군주로 23년, 노국공주의 남편으로 16년, 그리고 그리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9년, 45, 왕의 죽음은 허무했다. 공민왕은 생전의 바람대로 노국공주의 곁에 잠들었다. 고려의 왕릉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능으로 평가받는 공민왕릉의 내부. 죽음이 갈라놓지 못하도록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쌍릉은 특별한 구조로 건축돼 있다. 작은 구멍이 바로 그것이다. 공민왕의 혈릉과 노국공주의 정릉을 연결하는 통로. 왕릉엔 영혼의 길이 놓여 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지극한 사랑은 고려가 패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뒤에도 곧잘 회자됐다.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지극한 사랑을 비유한다. 조선의 정수를 관통하는 종묘. 조선의 임금과 왕비가 아니면 모실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공민왕이 있다. 그리고 공민왕의 곁에는 노국공주가 있다. 공민왕을 모시기 위해선 노국공주도 함께 있어야 했던 것이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 그리고 관계가 일반 다른 왕들과 왕비들과는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그 후에 어떤 신하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전해 들었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공민왕이 가시는 데는 노국공주가 같이 가야 되고 노국공주가 가시는 데는 공민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민간 신앙 같은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어떤 공민왕 신당의 그런 영정이라든지 종묘에 있는 공민왕 사당의 영정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은 역사의 신화가 된 세기의 사랑이었다. 공민왕의 마지막 모습이 이처럼 기이한 것은 고려사가 조선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도 있습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서 고려와 공민왕의 말로는 이처럼 어둡게 쓰여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국공주와의 사랑만큼은 조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민왕을 폄훼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까지는 모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부흥기를 가능케 했던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은 6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시간을 초월한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